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2023학년도 1학기 자료구조 03분반의 10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고 있는 유용재고요. 모두 반갑습니다. 자, 양해의 말씀을 먼저 하나 구하자면은 원래 당초에 이 영상이 11주차 영상과 동시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10주차 영상이 지금 업로드된 것에 대해서 수강생 여러분의 양해를 진심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해시 테이블을 통한 데이터의 적재가 되겠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키워드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해시 테이블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요.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건데 이 해시 테이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활용도가 높은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시 테이블이 뭔지, 어떻게 데이터를 적재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 균형 잡힌 트리 파트가 양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9주차에 살펴보았던 AVL과 RB에서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에 모두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균형 잡힌 트리 내용들 먼저 살펴보고 그 뒤에 해시 테이블 내용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균형 잡힌 트리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VL 트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게 배웠습니다. 그 점 복습 한번 해볼 건데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우리가 실제로 파이썬에서 어떻게 AVL 트리를 구현할 건지에 대해서는 못 살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첫 챕터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코드가 좀 길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코드가 좀 긴데 여러분 중간고사 봐서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강좌에서는 코드를 달달 외우거나 뭐 흐름을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코드 전반을 보고 AVL이 이런 식으로 균형을 조정하는 걸 파이썬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또 돌려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응용과 이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코드 봤던 거에서 뭐 빈칸 뚫어서 그걸 채워라 이런 건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챕터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비트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 비트리의 경우에는 똑같이 균형을 위한 트리인 건 맞아요. 맞는데 아예 균형을 잡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원리도 달라요. 대체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삽입을 수행하는지 정도만 단순하게 우리 AVL과 레드블랙을 깊이 있게 배웠기 때문에 비트리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살짝 다루도록 하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중심 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해시 테이블. 이 뭐고 어떻게 데이터를 적재하며 또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충돌을 해시 테이블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자, 플래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VL 트리가 뭐였더라? AVL 트리는 이진 탐색 트리 중에서도 스스로 균형을 조절하는 트리의 일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진 탐색 트리가 있을 때 이진 탐색 트리가 가지는 필연적인 문제가 뭐라고 했더라? 그냥 다짜고짜 데이터를 삽입하면은 이런 식으로 트리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4개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트리를 봐라? 이렇게 좌우로 쭉쭉 뻗어나가서 높이가 좀 작은 트리를 희망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데이터의 수, 노드의 수랑 높이랑 정비례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진 탐색 트리에서 핵심적인 건 균형을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휙 기울어진 트리가 아니라 제가 지금 화살표 친 것과 같이 어느 정도 좀 좌우가 균형 잡혀 있고 균형이 잡혀 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 높이가 좀 컴팩트하다라는 말. 컴팩트한 높이를 가지는 트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위한 방안 중 하나. 시초국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AVL 트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AVL 트리의 경우에는 노드를 삽입하는 것 자체는 이진 탐색 트리의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89라는 노드를 자주색만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노드 89를 삽입하려고 했을 때 이진 탐색 트리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1보단 크니까 오른쪽, 45보단 크니까 오른쪽으로, 82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에 89를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핵심은 뭐야? 이렇게만 하면은 이진 탐색 트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얘가 왜 특별하냐? 왜 굳이 AVL 이진 탐색 트리냐? 이 친구는 자가 균형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균형을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 우리가 삽입된 노드 89가 제가 지금 체크한 대로 삽입이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서 루트 노드에 이르기까지 균형이 심하게 깨진 곳이 있는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이 그냥 깨진 것도 아니고 심하게 깨진 거다. 그거 판단 어떻게 했다? BF라는 값으로 판단을 했고요. 얘는 좌높이 빼기 우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 서브트리의 높이 빼기 우 서브트리의 높이인데 자꾸 높이 하면은 0부터 시작인지 1부터 시작인지 헷갈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가장 깊은 노드의 스텝 수라고 편의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2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의 깊이를 비교하면 82 좌측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깊이가 되고요. 82 오른쪽에는 89만큼 한 스텝을 갈 수 있으니까 1이 돼서 82 기준 밸런스 팩터는 마일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45는 왼쪽은 0, 오른쪽은 2니까 마 2가 되고 41은 왼쪽은 하나, 둘, 셋, 오른쪽은 하나, 둘, 셋. 그래서 밸런스 팩터가 빵이 드는데 41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지금 뭐를 마주했어요? 밸런스 팩터가 심하게 깨지면 거기서 멈춰야 된다니까. 심하게 깨진다의 기준은 2에 도달하냐입니다. 마이너스 2도 2입니다. 절대값으로는. 그래서 절대값이 2에 도달하는지를 판단해서 뭐? 2에 도달해? 그러면은 절대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절을 했다? 결국 이런 제가 금쪽이라고 이게 쉽게 얘기를 했었죠. 이 금쪽이 다시 말해서 트리 균형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 친구는 결국 네 가지 패턴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왼쪽으로만 두 번 뻗어나가는 왼쪽 금쪽. 좀 이따가 얘를 LL 금쪽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왼쪽으로 뻗었으니까. 또 오른 금쪽이가 있겠고요. 왼오른 금쪽이가 있겠고요. 오른왼 금쪽이가 있겠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요 밖의 것은 우리가 애초에 순열 조합의 원리에 따라서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지금 여러분 왼쪽에서 목도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 요 케이스죠. 오른 금쪽. 그래서 이 오른 금쪽이를 균형화하기 위해서는 보통 시중 고서라든지 학습 자료에서는 이 로테이션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 강좌에서는 좀 편하게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소개해 드렸어요? 결국 균형이 안 잡힌 게 문제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지 말고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덧나냐. 그러기 위해서는 82가 어디로 가야 된다? 위로 가야 돼. 45, 89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이진 탐색 트리의 원리에 따라. 끝! 이렇게 우리가 금쪽이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연습 문제도 많이 풀어봤지요.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직접 구현해 봅시다. 자, 근데 직접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라고 우리가 구조를 짜야 될까? 자, 크게 우리가 두 클래스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얘를 파이썬으로 짠다라고 합시다. 굉장히 머나먼 과정입니다. 거의 몇십 줄 써요. 근데 여러분이 쓰는 거 아니잖아. 우리 슬라이드로 슉슉 편하게 볼 거잖아. 자, 코드를 볼 건데 어차피 클래스는 두 가지로 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Node 클래스랑 AVL 클래스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왜 굳이 둘로 쪼개요? 그게 여러모로 편해요. 자, 노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노드를 독자적으로 가리키는 데에만 클래스가 쓰입니다. 즉, 이 친구는 생성자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일단 값. 41, 45 이런 걸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값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개별 노드이기 때문에 뭘 가지겠어?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도 가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정도 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직접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AVL 트리에서는 뭐를 하면 될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요 AVL 트리 메서드에서 다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왜? 노드 혼자 존재해서는 절대 AVL이 될 수가 없어요. 노드와 노드가 모여서 AVL이 이루어져야
그 AVL 트리가 형성이 되어야 우리가 노드를 삽입하든 제거하든 연결하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작업 과업들은 AVL의 메소드에서 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다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썬 문법에 입각해서 ABL 트리를 구현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 편의상 구분이 쉬우라고 또 들여쓰기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노드 클래스랑 ABL 클래스를 구분해서 써드렸습니다. 요거는 노드 클래스 안에 있는 코드다라는 의미고요. 앞으로 이 슬라이드 뒤에 볼 모든 코드는 다 ABL 코드입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과업들은 ABL 클래스에서 할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클래스 노드 한번 볼까요? 생성자만 만들면 끝이에요. 진짜 끝인데 노드가 무엇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값 47, 53 이런 값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은 일단 처음은 몰라. 노드를 처음 배정할 때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좀 있다가 늘어날 이 노드를 삽입하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자식이 생길 수도 바뀔 수도 있으니까 레프트 라이트 칸을 일단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뭔가 하나 더 있는데 스포를 안 드렸죠. 바로 요 하이트 값을 노드가 따로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하이트 값을 노드가 가지는 게 왜 좋을까? 왜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어차피 이런 식으로 AVL을 계속 만들다가 끊임없이 뭐를 체크할까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밸런스 팩터를 체크하면서 AVL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핵심이라니까. 자, 그런데 이 밸런스 팩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왼쪽 서브트리의 뭐? 높이를 알아야 되고요. 오른쪽 서브트리의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왼쪽 서브트리, 제가 좌랑 우가 한자로 맨날 헷갈려가지고 한글로 쓰겠습니다. 맨날 이 네모가 들어간지 이 공자가 들어간지 헷갈려요. 좌랑 우 서브트리의 높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 뭐예요? 제가 지금 체크한 요 노드의 높이를 안다면은 우리가 결국 좌 서브트리의 높이를 아는 거죠. 자, 노드의 높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노드 자체에는 높이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노드의 하이트라는 건 사실상 뭐라는 의미냐면은 그 노드를 루트로 가지는 트리의 높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체크 표시한 요 노드의 높이라는 건 이 체크 표시한 요 노드를 루트로 가지는 다시 말해서 과서브 트리의 높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이트를 내가 속성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자유자재로 꺼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즉 레프트의 하이트, 라이트의 하이트를 꺼내 먹어서 둘을 빼면 이게 BF 아니겠느냐. 그래서 노드의 하이트를 속성화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죠. 자, 말씀드렸습니다. 요 코드, 지금부터 점점 난도가 올라갈 텐데 이 코드를 처음 봐서 바로 이해할 수는 없을지언정 아, 이 라인이 왜 있구나. 요게 이래가지고 균형화를 수행하는구나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잘 하시는 겁니다. 우린 자료 구조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자, AVL 트리도 생성자를 정의할게요. 자, 근데 노드를 이렇게 잘 정의해놨으니 사실 AVL 트리는 클래스 속성 이 아니죠. 인스턴스 속성. 인스턴스 속성을 따로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노드와 노드가 이어져서 AVL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AVL 트리라고 하면은 이런 식일 거 아니야. 이런 AVL 트리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50이 있다라고 했을 때 왼쪽에 30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70이 들어가고 60, 90 이런 식으로 우리가 AVL 트리가 전개될 건데 결국 그러면 이 AVL 트리 제가 지금 네모친 요 이 AVL 트리를 구분 짓는 건 뭐예요? 야, 너라고 부를 때 뭐라고 불러주면 돼? 잘 생각해봐. 야, 50 불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어차피 50으로부터 정의가 돼요. 50의 레프트가 30이고요. 50의 라이트가 70입니다. 또 그 70의 라이트가 60이고요. 그 70의 레프트가 60이고요. 70의 라이트가 90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야 50이 루트인 AVL 이라고 부르면은 그만인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AVL 트리가 가져야 할 인스턴스 속성으로 유일한 건 사실 루트밖에 없습니다. 이진 탐색 트리가 보통 그래요. 우리가 다른 이진 탐색 트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AVL의 경우에는 요 루트,
이게 바로 서로 다른 AVL 트리를 구분짓게 만드는, 즉 이름표를 불러줘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루트 값을 우리가 생성자에서 초기화해 주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다만 맨 처음 만들 때는 그냥 none으로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루트를 선언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여러분 루트를 왜 none으로 했겠습니까? AVL이 처음 만들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출발하자라는 거예요. 노드가 없어. 노드가 없는데 루트가 어떻게 있어. 그래서 노드도 없고 루트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AVL의 원소 하나를 박어. 50. 그러면 걔가 박히자마자 루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나게 60도 넣고 70도 넣고 하다가 어이구 금쪽이가 돼버렸네. 그러면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루트가 바뀌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루트, 제가 지금 동글뱅이 처리한 이 루트 값을 내가 직접 DIY식으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이걸 써놨죠? 새로운 노드를 삽입할 때마다 AVL의 루트 노드가 달라질 수 있다. 그거 매번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 점 루트를 이용해서 바꿔주어야 한다. 간직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갑시다. 자, 높이를 반환하는 하이트 메소드. 지금부터는 계속 메소드 정의입니다. 왜? 어차피 클래스 두 개라고 했는데 노드 클래스는 이미 끝났어요. AVA 클래스만 완성하면 되는데 생성자 다음에 뭐 넣어야겠어? 계속 메소드 만들면 되겠죠. 여러분 무슨 메소드 등장하겠습니까? 우리 슬라이드 안 넘겨도 대충 느낌? 와, 무슨 메소드가 있겠어? 밸런스 팩터 계산 안 했잖아. 밸런스 팩터 계산하는 메소드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금쪽이들 교정해줘야 된다며. 왼쪽 금쪽이 교정해주는 LL 메소드 있어야 돼. 오른쪽 금쪽이 교정해주는 RR 매수도 있어야 될 거야. 그렇게 몇 개 구현하면 끝이에요, 끝. 100줄까지는 안 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보자라는 겁니다. 참고로 편의를 위해서 삽입만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좌에서는 이 정도로 AVL의 삽입까지 구현해 보는 정도로 챕터 1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이트 메소드인데요. 뭔가 좀 수상하긴 해요. 아니, 노드가 분명히 하이트 속성을 가지거든요. 그럼 노드에서 내가 하이트를 라이브로, 즉 다이렉트로 불러오면 되는 건데 왜 하이트 메소드가 따로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단 갑시다. 자, 메소드 자체의 이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화이트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는데 이 친구가 뭐를 인자로 받는다? 제가 지금 동글뱅이 친 대로 노드를 인자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노드, 내가 지목한 어떤 노드의 높이를 반환하는 겁니다. 노드의 높이라는 거 생소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죠. 그 노드를 루트로 가지는 트리의 높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20이면 순서가 거꾸로 됐죠. 10, 20, 25, 35라고 했을 때 30이라는 노드의 높이를 우리가 뭘로 정의하느냐? 이 세모친 트리의 높이라고 정의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 우리 편의상 노드가 하나뿐이면은 높이가 0이다. 그 뒤에 1이다라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1로 정의하자라는 건데 자, 왼쪽 보시면 흥미롭게도 노드가 넌일 때도 우리가 하이트 값을 반환합니다. 리턴 뭐? 마이너스 1이라고 반환을 하는데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어색해 보이지만 상식적으로는 합당합니다. 왜? 노드가 하나뿐이면 높이가 0이라며. 그럼 그 하나마저 없으면 높이가 얼마야? 0보다도 작은 마이너스 1이어야죠. 그래서 마이를 반환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노드의 하이트를 반환하라라는 건데 여기서 눈치 빠른 수강생들은 캐치하셨을 겁니다. 아, 노드의 하이트가 있어도 입에서도 있어야 돼. 왜? 이걸 못 가봐요. 노드의 하이트는 노드가 존재해야 반환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근데 노드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반환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BF를 계산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오른쪽은 트리가 주렁주렁 풍성풍성 달려 있는데 왼쪽이 텅 비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하이트를 돌려내긴 돌려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넌인 경우에도 마이너스 1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이트 메소드를 따로 정의한다. 괜히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피할 수도 있어요. 이런 메소드 정의 안 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이 너무 많아집니다. 만약에 왼쪽이 비어 있다면, 만약에 오른쪽이 비어 있다면 그거 싫잖아.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비어 있어도 바로 반환해주는 하이트 메소드를 별도로 구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막상 살펴보니까 점점 별거 아니죠. 자, 더 별거 아닌 것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밸런스 벡터 메소드를 볼 건데요. 하이트 함수를 메소드를 구현한 이상 얘는 껌까지는 아니고 한 껌의 절반 정도예요. 자, 밸런스 벡터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왼쪽 서브트리 높이 빼기 오른쪽 서브트리 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서브트리 높이가 곧 노드의 높이라고 암묵적으로 정의했잖아. 그래서 리턴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왼쪽 자식의 하이트 빼기 오른쪽 자식의 하이트가 결국 주어진 노드, 인자로 주어진 노드의 BF 값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면요? 괜찮지. 방금 전에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했죠. 그렇게 BF 메소드를 순식간에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삽입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인서트 데이터 메소드를 정의했는데요. 자, 여러분 인서트가 두 줄이 끝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AVL에서 가장 난해한 게 뭐예요? 우리 삭제도 구현 안 하기로 했잖아. 삽입만 구현하기로 했잖아. 그만큼 AVL에서 정말 제가 좀 구수한 표현 쓰겠습니다. 더럽게 까다로운 게 바로 인서트인데 그게 두 줄만에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두 줄만에 안 돼요. 인서트 굉장히 길어요. 긴데 인서트 데이터는 인서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 밖에서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거죠. 우리 열심히 지금 AVL 내부에서 메소드를 뚝딱뚝딱 하고 있는데 이걸 실제로 쓰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자,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이 AVL 메소드를. 뭐 이렇게 하겠지. tree1 equal AVL. 우리 생성자에서 아무것도 정의 인자 안 받았던 거 기억나죠? AVL 이용해서 tree1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또 1번이라고 제가 확실히 쓸게요. 자, tree1을 AVL이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밖에서는 어떤 식으로 AVL 트리를 구성할까요? tree1에다가 삽입을 하겠죠. 너 삽입할 거야? 뭘 삽입할 거야? 30. 그러면 30이 루트에 쏙 들어갈 거고요. tree1에 insert 50. 그러면은 50이 30 오른쪽에 쏙 들어갈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밖에서 사용자가 직접 AVL 개체에 라이브로 삽입할 때는 뭐만 받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3의 명칭과 함께 삽입할 노드 하나 값만 받죠. 즉 받는 게 뭐야? 인자로 받는 거는 데이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뭔가 이상해요. 이제 밖에서 시선을 다시 안쪽으로 돌려서 내부자 시선에서 살펴볼게요. 우리 내부자야. 자, 데이터만 받아가지고 AVL 트리에 값을 넣을 수 있을까요? 이거 없어요. 이거 왜 없느냐? 데이터만 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 어떻게 넣을지가 꼬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로 안에서 삽입을 할 때는 우리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요거 셀프와 함께 노드 데이터 요렇게 해야 인서트가 정상적으로 가능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진 탐색 트리의 원리를 생각하면은 요 노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자, 50이 떡하니 있어요. 30이 있어요. 70이 있습니다. 자, 제가 90을 넣으려고 해요. 90을 넣으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넣게 되냐면은 일단 루트 노드에 방문을 합니다. 똑똑 계십니까? 5냐? 나는 50이다. 저는 90인데요. 그래, 너 왜 오른쪽으로 가라. 똑똑 계십니까? 5냐? 나 70이다. 전 90인데요. 오른쪽으로 가라. 이거 뭐예요? 대귀적으로 노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쑥쑥 가면서 계속해서 인서트를 재귀 호출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호출할 때마다 뭐가 바뀌어? 노드가 바뀌기 때문에 실제 삽입 메소드, 실제 삽입 함수인 요 인서트는 노드를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냥 값만 띡 받아가지고 루트에다가 쏴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결국 노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우리 바깥에서 구태여 어느 노드에 몇 번 넣고 그렇게 얘기해요? 밖에서는 그냥 30 넣어 70 넣어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밖에서 쉽게 꺼내 쓰는 인서트 데이터 메소드랑 실제로 불러와지는 인서트 메소드는 근본이 다르다. 그래서 인서트 메소드, 실제로 재규적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에는 노드까지가 지목이 되고
밖에서 쉽게 쓰는 메소드는 노드 없이 데이터만 지목을 한다.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뒤는 문법적으로 까다롭기보단 그냥 글이 길어요. 길 뿐이지 별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밖에서는 간만으로 넣으니까 노드를 지목 안 하지만 실제로 재기적으로 슉슉슉 내려가면서 노드를 집어넣을 때에는 노드 인자도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인서트 데이터가 해야 할 일은 말 그대로 전초전밖에 없고 뭐 루트로부터 시작해서 인서트를 소환하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인서트를 소환하는데 이 두 메소드가 다르다는 게 극명히 보여. 왜? 인서트 데이터는 인자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데이터밖에 없어. 근데 얘가 인서트 불러올 때 인자가 노드 하나, 데이터 하나 두 개잖아.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인서트는 어떻게 돌아가냐? 그것부터는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깔끔해. 왜? 이진 탐색 트리의 원칙을 준용하기만 하면 되거든. 자,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제가 2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2분의 1일까? 뒤에 하프가 더 있어요. 인서트에서는 딱 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뭐? 균형이 깨지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균형 깨지는 거 무시하고 그냥 컷 해프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냥 집어넣을 겁니다. 뭐에 입각해서? 이진 탐색 트리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 루트부터 시작을 해요. 새로 삽입될 너놈, 너 새내기, 너 루트보다 크냐? 크면 오른쪽으로 하고요. 작냐? 그럼 왼쪽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 이프문에 있어요. 자, 만약에 너드가 넌이에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새로운 노드를 넣으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노드 자체를 반환하면 됩니다. 새 노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던져주면 된다라는 거죠. 다만 그게 아니라 너 내가 지목한 노드보다 작아?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라 라는 거고요. 자, 괜히 노드 넌을 먼저 체크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가다가 새로운 자식으로 추가될 수가 있죠. 그 경우가 바로 노드는 넌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슉슉 가다가 비어 있어. 그럼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라는 의미에서 노드가 반환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야. 그러면 계속해서 재규적으로 인서트를 수행하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받은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받은 데이터, 즉 바깥에서 받은 데이터는 DATA에 있지요. 그리고 왼쪽 좌변에 보이는 노드 데이터는 뭐? 비교할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 들어올 데이터는 그냥 DATA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라는 거는 뭐? 비교 대상보다 크다라는 뜻. 그래서 우측으로 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좌측이 되겠죠. 그렇게 이 부문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론적으로 가볍게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매번 재기적으로 호출한 뒤에 꼭 잊지 말고 해줘야 할 게 뭐냐? 자, 여러분. 노드를 새로 삽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트리의 높이가 변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각각의 노드를 어떻게 해줘야 돼? 하이트를 갱신해줘야 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퍼스트 하프의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노드의 하이트를 매번 갱신시켜요. 어떻게? 자, 여러분 노드의 하이트라는 거는 사실 얘도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세지 말고 결국 왼쪽에 있는 놈 하이트, 오른쪽에 있는 놈 하이트 둘 중에 더 무거운 놈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7층이고 여기가 3층이야. 그럼 얘는 뭐예요? 높이가 8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좀 더 무거운 놈에 더하기 1이 바로 새로 갱신된 노드의 하이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뭐라고 했어요? 금쪽이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잘 나가다가, 밸런스 팩터 꼬이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LL, LR, RL, RR 중 하나의 금쪽이 솔루션을 도입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재기적으로 호출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려갈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진 탐색 트리의 원리에 입각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는 거는 어떤 순서대로 했어요? 루, 응? 루트부터 시작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톱에서부터 바텀으로 우리가 이 재귀적 삽입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우리 실제로 보수하는 거, 우리 AVL 트리를 보통 보수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재건한다라는 거죠. AVL 트리의 밸런스 팩터를 찾아서 여기 깨졌잖아. 금 쪽이 찾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개가 돼요? 거꾸로 전개가 된다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삽입은 삽입대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재기적으로 내려가면 돼. 다만 우리가 재건하는, 즉 밸런스 팩터가 절대값이 2에 도달하는지를 슉슉 찾는 과정은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순서 내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구현이 돼. 놀랍게도. 왜? 이 코드만 따라가면은 결국 재귀적으로 인서트를 불러주세요 하다가 부르고 나서 거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스택이자 재귀의 원리였잖아요. 스택이 맨 마지막에 넣은 원소부터 빠져나가는 것처럼 재귀도 파고 들어가다가 마지막으로 실행되고 있던 것부터 탈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게 바로 요거예요. 인서트 하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갔다가 인서트 다 했어? 그러면은 밸런스 팩터 체크하는 건 아래에서부터 위로 지가 알아서 한다라는 겁니다. 재교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코드가 직관적으로 작성이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삽입한 바로 그 위치부터 루트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라도 밸런스 팩터가 한계를 초과하면은 바로 보수공사에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금쪽이의 케이스는 네 가지밖에 없고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로 보고 계시는, 지금 위에 제가 네 개를 일부러 여러분 막 암기하지 말라고 바로 눈으로 이해하라고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여기 중에서 맨 왼쪽 첫 번째 사례를 볼까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밸런스 팩터가 얼마인 겁니까? 맨 윗노드 기준으로 밸런스 팩터가 2인 거예요. 왼쪽이 높이가 2인데 오른쪽이 깊이가 빵인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2인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 사실 얘뿐만 아니라 뭐도 이해해요? 이 친구도 이해해요. 세 번째로 보는 이 친구의 경우에도 D에서 C로는 오른쪽으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둘 다 왼쪽에서부터 뻗어나간 놈이기 때문에 E라는 밸런스 팩터를 가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둘은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왜? B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얘는 밸런스 팩터가 1이지만 얘는 밸런스 팩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밸런스 팩터를 판단할 때, 다시 말해서 네 가지 금 쪽이 각각의 케이스를 구분해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LL 금 쪽이랑 RR 금 쪽이랑 솔루션이 똑같겠어요? 아니잖아. 균형 잡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금쪽이를 유형별로 완벽 분류, MBTI 같아요. 유형별로 완벽 분류를 할 건데 밸런스 팩터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되게 깔끔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A랑 B 기준으로 밸런스 팩터를 다 계산하잖아. 그러면 이 되고요. 여러분 직접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건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멋들어지게 네 가지가 뚝 떨어질 줄이야. 맨 윗놈 기준으로 음수냐 양수냐 그리고 그 밑에 놈 기준으로 음수냐 양수냐 비교하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지금 이 호치키스 심으로 표시한 이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 큰 if문이 되겠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보수공사가 되기로 결정된 A점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보수해야겠다 라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 점에서 밸런스 팩터가 둘 다 뭐예요? 1보다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히 자기 왼쪽 자식이 밸런스 팩터가 양이면은 LL금 쪽이고요. 밸런스 팩터가 음이면은 LR금 쪽이에요.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아랫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공사가 시작되는 점에서는 음수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B, 즉 자기 오른쪽 자식이 밸런스 팩터가 양이면은 RL금 쪽이, 음이면은 RR금 쪽이라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완벽 구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갑니다. 그럼 금 쪽이에 대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위에 헷갈리지 말라고 올려드렸어. A, B, C 순으로 돼 있을 때는 애초에 A는 루트의 자격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B가 왕좌에 앉을 자격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B를 루트로 바꿨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잠깐만 앞으로 가볼까요? 셀프 LL 노드라는 식으로 우리가 호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리턴까지 해. 자, 뭐를 기준으로 호출했어요? 여러분, 이 노드는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위 다이어그램 기준으로. 노드의 밸런스 팩터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쪽 솔루션을 호출하는 이 노드는 뭐냐면 A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목이 죽겠는데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A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로 생각하면 돼? 아, A를 어디로 옮기고 E를 새로운 루트로 추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위쪽 노드가 호출한 노드다 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LL만 설명드리면 다른 네 가지는 순식간에 끝나고 자, LL 기준으로, 즉 셀프 노드라는 인자를 받았는데 셀프는 어차피 국룰 인자이기 때문에 노드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노드가 결국 A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새 노드를 New로 반환할 거거든. 새 노드를 반환한다?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듭니까? 새 왕좌를 추대한다라는 느낌이 가시죠. 왜? 원래 노드는 A자리였는데 그 새로운 노드의 자리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new는 뭐예요? 새로 추대될 루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새로 추대될 루트 뭐예요? A, B, C 중. 적었잖아, B라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new에 들어갈 놈은 뭐가 된다? 지금 구왕좌의 왼쪽 자식, 즉 노드 레프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면은 못 헤쳐나갈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이제 뭐 해주면 돼? 아, 그러면 구왕좌, 즉 A의 왼쪽에 있어야 할 놈도 업데이트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왜? A의 왼쪽에는 원래 B가 있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A, 즉 내려갈, 왕좌에서 내려갈 A의 왼쪽에는 이제 더 이상 B가 아니라 뭐가 있어? Z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Z도 재설정해줘야 돼. 즉 구왕좌, A의 왼쪽에 있을 놈은 Z 트리. 이건 트리일 수도 있고 넌일 수도 있고 노드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Z 부분의 경우에는 뭐가 돼야 된다? 원래 있던 얘가 대체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있던 얘는 뭐예요? B의 오른쪽 자식이죠. B? B 새로운 왕좌에 앉는 놈이라며. 새로운 왕좌에 있는 B의 오른쪽 자식이 바로 구노드의 레프트가 될 친구다. 이런 논법이에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 직독직해 하면은 모도를 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 구왕좌가 A고 세왕좌가 B야? 그럼 그걸 바탕으로 재편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도 있어요. 얘는 왜 안 바꿔요? A의 오른쪽 자식도 위치 바뀌었잖아요. 자, A의 오른쪽 자식은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높이는 달라졌을 수 있지만 어차피 A의 오른쪽 자식이라는 상대적 위치는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바꾸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런 건 그대로 가고 A의 왼쪽 자식 이런 건 대놓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흥미롭게도 C의 왼쪽 자식도 안 바뀌어요. CX 그대로거든. C의 오른쪽 자식도 Y 그대로예요. 지금 내가 이제 바꿀 게 별로 없어요. 나 이제 뭐만 바꾸면 돼? B의 오른쪽 자식만 바꾸면 돼요. B의 오른쪽 자식은 더 이상 Z가 아니에요. Z는 이미 업데이트 했잖아. 그 대신 B의 오른쪽 자식은 새로 뭐가 들어간다? 구왕좌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새로운 왕좌의 오른쪽 자식에는 뭐가 들어간다? 구왕좌가 들어가. 그거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코드의 넷째 줄이 된다라는 거죠. 뭐야, 끝났네? 아, 끝이에요. 진짜 이게 끝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노드를 재편하는 과정도 LL금 쪽이랑 RR금 쪽이가 제일 편했죠. 실제로 그래서 코드도 LL과 RR이 제일 짧아요.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만 이렇게 조정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아, 하이트가 바뀌지. 자, 근데 잘 보시면은 결국 하이트가 조정돼야 될 거는 뭐밖에 없냐면은 노드랑 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어차피 높이 자체는 그대로 보존이 된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해봐. 이것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C의 높이를 조정하는 구간이 지금 제가 처리한 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도 없거든요. 하이트를 갱신하는 게 요 두 줄밖에 안 되는데 C를 안 건드려요. B는 신왕좌, A는 구왕좌라서 둘 다 건드리는데 C의 높이를 안 건드리거든. C의 높이 업데이트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C의 높이는 뭐예요? 이 세모 처리한 부분의 높이잖아. 즉 우리가 눈으로는 높이가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C는 구조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X도 Y도 C도 높이는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 논리에 입각했을 때 결국 높이 바뀌는 건 뭐다? 원래 아래에 있다가 왕좌로 뚫고 나온 B, 그리고 원래 왕좌였다가 갑자기 왕좌를 내려놓게 된 A. 요 둘의 높이만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줄을 이용해서 높이를 조절해주고 새 왕좌를 반환하는 게 LL의 끝입니다. 자, 그럼 좀 마음이 편해. 왜? 요 힘든 과정을 거쳤으니까 R은 레프트 라이트만 바꾸면 돼.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레프트 라이트만 바꾸면 보입니까? 정말 뉴 노드 이런 거 하나 안 건드리고 레프트, 라이트만 바꾸면 정확히 대칭형 RR 메소드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진 괜찮아요. 그나마 어려운 부분 꼽자면 LR 메소드가 될 텐데 이 친구도 다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흐름만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뭐다? 구왕좌와 신왕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왕좌는 뭐예요? 원래 A가 루트였어요. LR 메소드 기준으로 A가 루트였습니다. 근데 이 구왕좌는 오른쪽, 세왕좌의 오른쪽으로 강등되고 그 대신 세왕좌는 뭐가 된다? 하단에 있던 C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LL이나 RR 같은 경우에는 구왕좌 바로 밑에 신왕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구왕좌의 밑에 신왕좌가 있어. 근데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신왕좌 C는 어디 있어요? 구왕좌 노드에, 즉 A의 뭐예요? A의 왼쪽 자식의 오른쪽 자식이죠. 아니 이게 첫째 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직독직해하면 되는 거예요. 배정만 바꾼다. 노드의 위치만 슉슉슉 바꾸면 되는 건데 그게 직독직해하면 되는 코드다라는 겁니다. 해석할 수 있다면은 결국 여러분이 백지 상태에서도 시행착오를 거치면 작성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깨름칙한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구왕좌의 왼쪽에 오른쪽 자식,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구왕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되겠죠. 자, 잠시 주석을 다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가장 먼저 건드린 게 뭐였더라? 뉴, 새로운 왕좌가 될 C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원래 왕좌의 왼쪽 자식의 오른쪽 자식이 새 왕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뉴의 레프트라고 얘기했는데 뉴 방금 전에 뭐라고 정의했어요? C라고 정의했지요. 그러면 뉴의 레프트를 대입하겠다라는 거는 결국 C의 레프트를 대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C의 레프트는 뭐예요? Y다라는 거죠. 결국 Y를 어디에 대입하냐 하면은 우리가 왕좌로 설정했던 거에 왼쪽에 오른쪽, 즉 여기 자리에 Y를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코드를 구성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뉴의 어디, 노드의 어디, 레프트의 어디, 라이트의 어디.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AVLT를 구성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밑에도 그 밑에도 정확히 동일한 코드들입니다. A, B, C 기준으로 어디를 돌릴까? 어디에 왼쪽을 바꿀까? 어디에 오른쪽을 바꿀까? 자, 대표적으로 뭐를 신경 안 써도 되겠어요. A의 우측 자식이 W,
라는 거는 우리가 더 안 건드려도 돼요. 왜? 어차피 바뀐 뒤에도 A의 우측 자식은 W니까. 요런 거를 건드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B의 왼쪽 자식이 X라는 거예요. 또 그대로 보존되니까 그대로 보존되는 요소는 차치하고 바뀌는 것들, 예를 들어 새 왕좌로 C가 앉게 된다.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게 총 요 5줄이다라는 겁니다. A의 왼쪽 자식 누구, B의 오른쪽 자식 누구, 그런 거를 바꾸자라는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높이 보존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꾸자. 그게 요 아래 셋째 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LR은 이런 식이다라는 식으로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이렇게 구현을 했다면은 RL은 반대일 뿐이라는 것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 합하면은 우리가 AVL 트리가 짠 하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진짠가? 우리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 챕터 1에서 지금껏 숨가쁘게 이렇게 코드들을 살펴봤으니까 실제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AVL 트리를 잘 구현해내는지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펴봤던 코드를 오른쪽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노드 클래스와 AVL 클래스 두 가지가 있는데, 노드 클래스의 경우에는 어떠한 생성자에서의 속성을 가지느냐, 값, 과자식, 우자식, 그리고 셀프 하이트까지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AVL의 대부분의 실질적인 메소드가 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AVL을 생성할 때 자체는 우리가 루트 말고는 지정할 게 딱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트리야 하고 부를 때 각각의 트리를 구분짓는 건 루트 노드니까. 50아, 70아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루트를 속성으로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하이트를 따로 구현했는데 이거 이유가 있었죠. 좌자식이나 우자식이 없어. 없더라도 반원은 해줘야 될 거야. 그래서 하이트 메소드를 AVL에서 따로 구현해줬다. 그러면 밸런스 팩터가 훨씬 깔끔한 메소드로 귀결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인서트 데이터와 인서트는 엄연히 달랐습니다. 밖에서 사용자가 편하게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인서트 데이터. 지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기 호출되는 거는 인서트 메소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크게 두 파트로 인서트 메소드를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부터 재기적으로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실질 인서트. 요건 이진 탐색 원리에 입각해서 크면 오른쪽 자식, 작으면 왼쪽 자식. 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거였고요. 그 과정을 다 마친 뒤에 아래에서부터 역으로 재기적으로 올라오면서 수선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금쪽 솔루션 네 가지 중 하나를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각 네 가지 솔루션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런 상황을 한번 실제로 코딩으로 구현을 해보죠. 1, 2, 4, 3 순으로 내가 트리에 노드를 넣는다. AVL 트리에 노드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1을 넣어. 그 다음에 2를 넣어. 그 다음에 4를 넣어. 이진 탐색 원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아이고 금쪽 상황이 터졌네. 어떤 상황? R 상황이 터졌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 어떻게 바꿔? 원래 왕좌에 앉을 놈은 2였으니까. 그래서 2가 애초에 왕좌에 앉도록 균형 잡히게 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3을 넣어?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에 3이 위치하겠지요. 이게 AVL 트리의 끝입니다. 더 이상 밸런스 팩터가 어그러지는 부분 없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열심히 구현한 요 AVL 트리 코드가 1, 2, 4, 3 순으로 삽입할 때 아래에 제가 그린 것과 같이 이론적인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내는지 한번 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VL 트리 일단 클래스 두 개를 정의하고 출발해야겠죠. 노드 클래스도 정의하고요. AVL 클래스도 바르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VL 어떻게 만들어? AV를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지. 특히 인자로 집어넣을 게 없었습니다. 생성자에서 인자로 넣을 게 특별히 없었지요. 처음에는 루트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니까 그렇게 뉴트리아도 아니고 이 뉴트리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삽입은 뭐 한다? 인서트 데이터로 편리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재기 호출되는 건 인서트지만 1 넣고 내가 엄마 1 넣고 2 넣고 4도 넣고 3도 넣고 다 했어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실행을 한다? 그럼 순식간에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진짜 삽입이 잘 됐고
그 과정에서 보수도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뉴트리의 루트부터 봐야겠죠. 그리고 그 루트를 보면 뭐를 알아? 자식을 알고 그 자식의 자식까지 보면은 2143이 맞게 들어갔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만 루트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 툴팁에도 잘 나와 있지만 얘는 노드예요. 노드 까서 뭐 할 거야? 노드에는 아무것도 없어. 노드에 데이터의 숫자가 있지. 그래서 루트 데이터까지 불러와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 한번 불러와 볼까요?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과연 2가 잘 들어가 있을까? 성능 좋네. 2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그럼 루트의 왼쪽 자식에도 야, 좋네. 1이 들어가 있고 루트의 오른쪽 자식에도 4 들어가 있고 루트의 오른쪽에 왼쪽 자식에도 예, AVL 100줄도 안 돼서 만들었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이 흐름, 코드의 흐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균형 잡힌 트리를 진짜로 이해했고 이론 실전 모든 차원에서 이해했구나 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다음 챕터로 가죠. 자, 다음 챕터는 비트리에 대해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리도 사실 깊이 다루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내용인데 저희 타시 분량의 한계로 인해서 비트리를 가벼운 마음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형을 잡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AVL 트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았지? 일단 삽입해 놓고 위로 재건하면서 여기서 좌우 틀어진 거 아니야? 밸런스 팩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았다. 또 레드 블랙 같은 경우에는 적흑 색을 내면서 규칙 깨졌는데 그러면 보수 공사. 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균형을 잡았다라는 거죠. 다 굉장히 특색이고 독특한 방법으로 균형을 잡았는데 이번엔 또 굉장히 특이한 이런 방법으로 한번 균형을 잡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챕터 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리프 노드의 깊이가 같다.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진 트리든 아니든 뭐든 간에 트리라면은 우리가 보통 균형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트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막 트리 균형 엄청 안 맞잖아.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예요? 균형 안 잡힌 트리 뭘까? 리프 노드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체크한 거 높이가 너무 달라요. 왼쪽은 깊이가 되게 깊은데 오른쪽은 깊이가 되게 얕단 말이지. 이거 애초에 균형의 핵심은 리프들이 깊이가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트리의 정신은 뭐냐면 모든 리프 노드의 깊이가 같다면 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고 계신 트리가 바로 3차 B트리예요. 3이 뭔지는 차차 설명을 드리고요. 3차 B트리인데 얘 지금 보시면 리프 노드가 되게 괴랄하게 생긴 것들도 있어. 35, 38 이런 거 여러분 안 띄어져 있으니까 한 세트인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인터벌로 한 게 한 세트예요. 하나의 노드입니다. 아니 하나의 노드에 데이터가 둘이나 있어. 이것도 무슨 이상한 경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모든 노드는 한결같이 깊이가 똑같다라는 거죠. 맨 위에서부터 한층, 두층 내려왔다라는 점에서 깊이가 동일하니까. 이런 식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게 B트리다라는 겁니다. 자, B트리는 이뿐만이 아니라 5가지 조건, 좀 까다로워요, 이 친구. 5가지 조건을 모두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쉽게 봤어요. 애초에 얘가 균형을 잡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깊이가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M차 B트리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3차입니다, 3차. M이 3이에요. 3차 비트리인데 3차 비트리의 경우에는 노드당 자식수가 2분의 m 가우스에서 m개 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가우스 기호가 뭐냐? 이거 쉽게 얘기해서 버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분의 11. 얘는 뭐냐면은 5.5의 가우스 기호이잖아요. 이거 가우스 기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5.5의 대괄호라는 거는 뭐냐면 거리라는 얘기. 즉 5라는 겁니다. 가우스 6은 6이 되고요. 가우스 5.5는 5가 됩니다. 즉 소수점 이하는 버림한 게 바로 요 기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양수 기준입니다. 자, 노드당 자식수는 2분의 m 가우스에서 m개라고 되어 있는데 2분의 m은 뭐예요? 1.5. 다시 말해서 노드당 자식수가 1개에서 3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자식이 많아야 3개,
미니멈도 중요한데 맥시멈이 훨씬 중요해요. 자식이 많아야 3개라면은 3차 비트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 봐봐요. 자식이 많아야 몇 개야? 루트 노드의 자식은 하나, 둘, 셋, 3개잖아. 많아야 3개, 적으면 1개나 2개인 게 3차 비트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자식 노드 수는 데이터 수보다 1 많다라는데 이거 이렇게만 보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왼쪽 그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딱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3번 조건이 글로 보면 까다로운데 그림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옅은 주황색 보이시죠? 이렇게 막대기, 쬐끄만한 막대기들이랑 이 선들이 다 옅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잖아. 옅은 주황색에서 자식이 태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옅은 주황색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4개의 수가 있으면은 옅은 주황색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 그래서 데이터 수가 n개라면 옅은 주황색은 n 플러스 1개만큼 있어요. 근데 모든 옅은 주황색에서 자식이 지금 다 뿜뿜 뿜어져 나와요. 옅은 주황색, 옅은 주황색, 옅은 주황색. 아래에서도 옅은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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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옅은 주황색. 모든 옅은 주황색에선 자식이 무조건 뽑아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리프 제외, 리프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리프를 제외한 모든 옅은 막대기에서 자식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원칙이 당연해집니다. 왜? 각 데이터의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옅은 막대기가 위치하니까. 그래서 막대기 수, 즉 자식 수는 데이터 수보다 1 더 많다라는 게 그래서 존재하는 규칙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노드가 2개, 3개, 4개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당장 요거의 루트 노드, 이거 전체가 하나의 노드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 친구는 데이터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근데 자식 수는 3개다라는 거죠. 이 더하기 1 규칙이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2개다? 그럼 막대기가 3개니까 막대기에서 뻗어져 나오는 자식도 셋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3개의 자식이 맥시멈으로 뻗어져 나오는 트리가 뭐였다? 4차 비트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 5번은 좀 쉬워요. 4번. 단일 노드 내에서 데이터는 정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2개. 3차 비트리면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3차 비트리면 자식이 많아야 몇 개? 3개라는 거고 자식이 많아야 3개라는 건 옅은 막대기가 많아야 3개다라는 거죠. 결국 얘는 뭐다? 데이터가 많아야 2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흥미로운 건 다 뭐가 돼 있어? 정렬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작아요. 단일 노드 내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렬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5차 비트리야. 5차 비트리면 데이터가 몇 개까지 가능하겠어? 하나의 노드에 자식이 5가지 가능하니까 데이터가 4개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식이다? 요런 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5차 비트리의 경우에 이렇게 네모가 어이구 제가 숫자를 5개 썼네요. 미안합니다. 5차 비트의 경우에 이렇게 10, 15, 17, 23 데이터가 4개까지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다. 노드 내에서 데이터는 정렬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뭐? 트리 전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데이터는 정렬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괜히 막대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 제가 지금 네모처럼 이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33의 왼쪽이죠. 33의 왼쪽이면 뭐다? 내 밑에 놈들은 모두 33 미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네모, 제가 지금 빨갛게 처리한 이 옅은 네모에서 뿜어져 나온 자식들을 제가 모두 체크해 볼게요. 이 네모에서 잉태한 자식들이 얘죠. 자손 포함해서. 손자 포함해서 이 네모에서 잉태한 놈들이 요 3가지인데 3가지 모두 뭐예요? 33보다 작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이거 이진 탐색 트리 원리였잖아. 그걸 그대로 준용한다라는 겁니다. 요 네모 볼까요? 이 네모.
이 네모의 특징은 뭡니까? 33과 80일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즉, 이 네모에서 잉태한 모든 자녀와 손자들은 33보단 크지만 80일보단 작은 규칙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진짜야? 제가 지금 동글뱅이한 4개의 노드 또는 6개의 수들은 모두 네모 처리한 요 빨간 네모에서 잉태한 놈들이거든요. 얘 다 33보다 크고요. 얘 전부 80일보다 작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 즉 트리의 관점에서도 이 옅은 네모 기준으로 데이터가 완벽 정렬돼 있다. 이게 바로 B트리다라는 겁니다. 복잡하지만 균형이 잡혀 있을 거다라는 건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요. 왜? 높이가 다 똑같은데 어떻게 균형이 안 잡혀 있겠어? 이런 게 바로 B 트리의 균형 잡기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보겠어요? 어떻게 데이터를 탐색하는지, 나가서 어떻게 데이터를 삽입하는지 보겠지. 탐색 먼저 볼까요? 이렇게 주어진 B트리에서 82를 먼저 찾아봅시다. 자, 각 82를 찾으려면 트리는 항상 뭐부터 본다? 루트에서 시작해서 재규적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2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함흥차사 82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82는 루트 기준에서 봤을 때 세 막대기 중에 어디에 속해야 될 것 같아요? 82는 33보다도 크고요. 81보다도 커요. 그럼 이 막대기 아니야? 요막대기니까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방금 전에 열심히 비트리의 원칙을 배워놨더니 좌우로 가는 건 좀 쉽네. 오른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요 노드를 보자라는 겁니다. 자, 요 노드 기준에서 봤을 때 82 찾고 있습니다. 82는 83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네모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재기적으로 내려가니까 미안합니다. 81을 찾아버렸네. 이게 탐색이에요, 탐색. 있는 값은 이런 식으로 탐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있는 값 27을 찾아볼까요? 27은 33보다 작습니다. 요 네모에서 출발. 24와 27을 비교하면 24보다 큽니다. 요 네모로 간. 27 찾았네. 이게 바로 비트리에서의 탐색 원리다. 이 친구도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다 보니까 높이가 낮은데 결국 탐색에 드는 시간 복잡도가 뭐다? OH. 많아야 높이밖에 안 된다라는 걸 해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비트리에서 연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연산 삽입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을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볼 건데 자, 우리가 규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 비트리의 데이터를 삽입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리의 규칙을 안 깬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쉬운 거 먼저 어려운 거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쉬운 거부터 65를 삽입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65를 삽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쳐놓은 대로 뭐가 중요하냐면은 탐색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리프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B트리에서도 중복이 있겠어요? 없어요. 중복이 없는데 중복 없이 새 노드를 삽입하려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간다? 리프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리프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 찰 때까지 삽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65를 볼까요? 65를 탐색하듯이 리프까지 내려가자라는 게 원리입니다. 탐색하듯이 리프까지 내려가자. 자, 65를 보겠습니다. 65는 맨 처음 탐색할 때 어디 보죠? 루트 보지요. 루트에서 세 네모 중에 어느 네모입니까? 가운데 네모잖아. 65는 33보다 크지만 85보다 작으니까. 이 네모를 따라 내려가면은 45와 71을 만나는데 역시 얘와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니까 60까지 왔고요. 이제 더 이상 못 내려가요. 요 60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리프 노드인데 우린 지금 탐색이 아니라 신규 데이터를 삽입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60의 시선에서 볼게요. 제가 60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여기 65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도 규칙 위반 아니지요. 왜? 얘는 여러분 3차 비트리 가정입니다. 3차 비트리 가정. 요거를 깜빡할 뻔했군요. 3차 B트리를 가정했을 때 3차면은 데이터가 최대 2개까지 위치할 수 있고 자식이 3개까지 가능한데 이렇게 해도 규정 위반 아니잖아요. 높이 전혀 안 깨지잖아요. 그래서 60 옆에 65를 끼겨 넣는다. 그럼 끝. 이게 바로 삽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99도 한번 넣어볼까요? 결국 중요한 거는 뭐다? 탐색하듯이 리프까지 내려간다. 99는 81보다 크고요. 95보다 크고요. 그래서 요 노드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요 노드 외로이 98밖에 없어. 99 채워주면 되지. 자, 여러분 99가 왜 98 옆에 갈까요? 노드 내에서도 오름차순 유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기 때문에 99가 98 오른쪽에 가는 겁니다. 97이었으면 왼쪽으로 갔겠지. 이렇게 우리가 삽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야, 세상 모든 삐트리 삽입이 이런 거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에 당장 이런 식으로 삽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39를 삽입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똑같은 원리로 일단 갈게요. 39는 33보다 크고 81보다 작고 내려가서 45보다 작죠. 그렇게 왼쪽으로 가서 35, 38. 이 동글뱅이 친 리프 노드에 39를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삽입은 되는데. 3차 삐트리 과정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왜 안 돼요? 3차 삐트리는 자식이 많아야 3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데이터가 3개고 자식이 4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물론 얘는 리프니까 아직은 자식이 없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M차 삐트리의 규격에 위배된 겁니다. 왜? M차 삐트리는 자식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많아야 M, 그리고 데이터로 가질 수 있는 게 많아야 M마 1개거든. 그래서 얘는 규칙을 위반한 겁니다. 3차 삐트리의 규칙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규칙을 위반하는데 영향을 준 게 뭐예요? 이 친구가 너무 길다라는 게 규칙 위반에 영향을 준 거잖아. 그러면 기니까 얘를 잘라버리자라는 거예요. 얘를 스플릿, 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개미를 분리하면 머리가 선배. 이렇게 분리하듯이 얘도 총 튕겨져 내서 분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뭘 튕겨내느냐? 봐도 느낌 오지 않습니까? 가운데에 있는 놈을 쑥 튕겨가지고 사지를 분리한다니까 너무 잔인하네요. 그러니까 35, 38, 39 이렇게 뭉쳐져 있던 거를 38 가운데만 툭 튕겨져내서 분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35와 39는 더 이상 붙어있지 않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35랑 39는 가운데 허리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지들끼리도 분리가 돼버립니다. 35와 39로 분리가 되고 38은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겠어요? 분리되면서 위로 용천해 버렸으니까 38은 여기 간다라는. 야, 근데 문제 또 터졌네. 38, 45, 70이도 안 돼요. 이렇게 세 개 몸집이 있을 만한 3차 트리가 아니라니까. 3차 트리는 노드에 많아야 데이터가 둘밖에 없다. 그러면 38, 45, 72도 말썽을 일으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도 터트리면 돼. 45를 콩 터트려버리고 38과 72는 분리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 38이 올라가게 돼요. 어? 야, 씨, 또 문제 터지네. 33, 38, 81. 그러면 38을 또 터트려서 위에 올리자라는 거.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예쁘게 바꾸면은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38을 끝까지 올렸어요. 38, 39로 넣었을 때 이렇게 39가 들어가지만 38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38이 들어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45가 허리에서 튕겨져 나가서 위로 올라갈 것 같고 여기에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45가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살짝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38, 39인 상황에서 하나부터 갈게요. 38이 위로 올라간다, 용천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38, 45, 72인 상황에서 지워져야 되는 하나가 튕겨져 나가야 되는데 그땐 38이 아닙니다. 왜? 38, 45, 72 순이니까 45가 지워지고 45가 튕겨져 나가. 그렇게 45가 33과 80일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45가 위에 자리 잡게 된다. 그럼 이 B트리를 고상하게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된다? 편의상 이렇게 동글뱅이로만 그리겠습니다. 45.
가 되고 이 45는 하나의 값만을 가지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겠어? 왼쪽과 오른쪽 둘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왼쪽, 오른쪽 둘을 각각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질 수 있어? 33과 81. 그렇게 약속했잖아. 3, 3, 4, 5, 81이 있는 상황에서 45를 허리로 올려버리면 33과 81은 더 이상 붙지 않고 쪼개진다고. 그렇게 33과 81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33의 왼쪽에는 누가 위치하겠어요? 33의 왼쪽에는 원래 있던 대로, 원래 33 왼쪽에 있던 대로 24가 위치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24의 원래 왼쪽에 19, 원래 오른쪽에 27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 33의 오른쪽에는 무엇이 위치하는고 하고 보니까 방금 위에서 튕겨서 냈던 대로 38이 위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8 기준으로는 또 뭐? 우리가 방금 전에 잘 튕겨져 낸 대로 35와 30가 위치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81의 왼쪽에는 무엇이 붙게 될까요? 원래 81의 왼쪽에 있었던 72가 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2는 뭐를 가졌더라? 72는 우리가 60과 79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0과 79. 그리고 81의 오른쪽은 그대로 가면 됩니다. 83과 95. 얘는 애초에 떨어져 있지 않지요. 원래 83과 95는 안 건드렸으니까 얘는 원래대로 82, 90, 98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스플릿 과정에서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를 삽입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운데에 튕겨내는 과정을 반복하겠다. 그 과정에서 좌우가 분리된다라는 점에 좀 유의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엑서사이즈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비트리와 관련된 엑서사이즈를 두 문제를 준비해 드렸는데 일시정지하고 푸시면 되겠죠. 비대면 수업이니까. 자, 엑서사이즈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수가 3인 비트리가 있어요. 우측과 같이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G를 삽입한 후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여러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A, C, E, F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야? 하나의 노드 안에서 알파벳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G를 삽입했습니다. 차수가 3이라는 거에 주의하면은 과연 어떻게 결말이 나게 될까요? 1, 2, 3, 4 중에 골라보시죠. 자, 풀고 오셨습니까? 자, G를 삽입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차 내려가는 탐색 과정을 거친다라는 게 중요했지요. 자, D보다 G는 큽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를 따라가게 되고 EF 노드, 리프에 벌써 도달을 했으니까 여기 G에 들어가면 돼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EFG는 허용이 안 돼요. 3차 비트이기 때문에 많아야 알파벳이 두 개까지밖에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EFG를 잔인하지만 분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F 너 허리춤 위로 솟구쳐 올라가라는 거죠. E랑 G는 그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 대신 어떻게 된다? 윗자리에 F가 붙게 되는데 이번에는 붙어도 됩니다. 왜? 루트도 어차피 노드니까 많아야 두 개까지의 알파벳을 가질 수 있는데 아직 D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D 옆에 F가 조용히 들어가면 되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D, F 이렇게 위에 그림이 좀 복잡하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드리는 겁니다. D, F가 이렇게 그려지고 D의 왼쪽에는 원래 A, C가 있었습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AC가 있었다라는 것은 불변이고 자 D와 F 사이에는 뭐가 위치하게 된다? E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E와 G가 떨어져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를 기준으로 떨어져 있게 되겠어? F 기준으로 떨어져 있게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F, E, G가 이렇게 채워지는 게 우리가 알파벳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F가 분리돼서 E, G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 형태가 그 양태가 보존이 되니까 이런
B트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정답 몇 번입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1번밖에 없군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죠. 역시 일시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차수가 3인 이런 비트리에 35와 40을 순서대로 삽입할 때 옳은 것을 기억낸 디귿 중에 골라보시죠.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푸셨습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차수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많아야 데이터가 둘밖에 없다. 근데 리프에 벌써 둘씩 꽉꽉 차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불안해요. 이것저것 해야 될 것 같아. 자, 35를 순서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35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30, 35, 5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결국 30과 50은 잔인하게 분리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35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30, 35, 50이 3단 분리되고 35는 어디로 올라간다? 루트 옆으로 올라간다. 다행히 루트 옆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과 35가 되겠고요. 20, 35는 세 가지 자식을 가져야 되죠. 비트리의 특성상. 왼쪽 자식은 원래 있던 대로 10과 15. 그리고 가운데와 오른쪽 자식은 방금 전에 절단돼 버린 30과 50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기억 풀 수 있겠습니다. 35가 삽입된 직후 루트 노드에는 두 개의 값이 존재하게 되는군요. 이 상태에서 40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색 과정은 똑같습니다. 20, 35보다 더 크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40을 넣어야 되는데 40은 50보다 작지요. 그럼 얘 대신 40, 50. 그래도 B트리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지요. 끝. 니은 40이 삽입되는 과정에서 리프 노드의 개수는 안 증가하죠. 10, 15, 30, 40, 50 이렇게 돼 있는데 리프 노드 수는 이 타원의 수입니다. 이건 하나의 노드예요. 10, 15 두 개의 값을 가져도 하나의 노드이기 때문에 리프 노드의 개수는 3개에서 불변입니다. 디귿 35와 40이 삽입되는 과정에서 트리의 높이 아무런 변화 없군요. 답은 기억 하나가 되겠죠. 자, 이렇게 B트리는 균형을 잡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잡는다. 노드의 데이터가 반드시 하나의 이유는 없고 여러 개일 수 있다. 특히 M차의 경우에는 M-1개까지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있다. 다만 리프 노드 높이 자체를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리프 노드의 깊이를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균형을 잡을 수도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아주 중요한 코어,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해시 테이블이 어떻게 데이터를 적재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자, 해시 테이블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내 자리는 내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트리와는 구분되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트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있을 때 내가 새로운 데이터 30을 넣으려고 해. 이진 탐색 트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0을 넣으려고 했을 때 30의 자리를 30이 결정하나요? 아니에요. 사실 30의 자리는 30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트리 모양이 결정합니다. 애초에 트리의 루트가 20이었기 때문에 30은 우측으로 가는 거고요. 애초에 거기에 40이 있었기 때문에 30은 여기 가는 거예요. 만약에 트리가 90이랬어 봐. 그럼 30은 여기 갔겠지. 그러니까 트리와 같은 대부분의 자료 구조의 경우에는 내가 새로 들어갈 자리를 누가 결정하냐면 기존에 있던 골격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on my own 내 자리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I am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자료 구조가 바로 해시 테이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을 볼까요? 릴리는 4번 자리에 들어갔고요. 지우는 5번 자리에 들어갔고 규지는 6번에 서류는 8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려도 규칙성이 보입니까? 이거 뭐예요? 멤버 이름 글자 수잖아. 그래서 릴리는 4글자니까 4번에 들어간 겁니다. 지우, 규진, 서륜이 위치랑 상관없이 릴리 본인이 4글자니까 당당하게 4에 입성을 한 거예요. 내가 4니까 4로 간 겁니다. 지우도 내가 5니까 5로 간 거고요. 규진이도 내가 6글자니까 6으로 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의 값, 삽입될 데이터의 값과
해시 함수에 의해서 삽입 위치가 결정되는 자료 구조를 우리는 테이블과 같은 모양인데 해시 함수를 썼다라는 의미에서 해시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시 함수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해시가 가장 익숙한 건 뭡니까? 그 맥도날드 해시 브라운 이런 게 좀 더 익숙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해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위치를 결정해 주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비록 내 자리는 내가 결정하는 건 맞지만 내 값을 바탕으로 어떠한 원칙 하에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내 값을 바탕으로 무슨 원칙 하에 결정됐어? 글자 수로 간다라는 원칙 하에 결정됐죠. 글자 수로 간다라는 게 해시 함수다라는 겁니다. 즉, 내 값과 내 값이 투입될 함수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삽입 위치가 결정되는 자료 구조가 해시 테이블이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해시 함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통 해시 함수는 데이터의 값을 임의의 x라고 뒀을 때 hx라고 표현합니다. 해시니까 h지. 근데 여기서 hx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문명 기준 s의 철자수. 그러니까 서준이는 8번에 들어갔다라는 거지요. 자, 해시 테이블이 아주 강력하고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 자료 구조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친구는 충돌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무시했을 때 삽입도 삭제도 검색도 상수 시간만큼만 소요가 됩니다. 사실 생각을 해봐. 릴리가 들어가는데 무슨 품이 필요해요? 릴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0번 인덱스에 있는 자료를 찾아야 되나요? 왜 찾아? 10번에 있는 인덱스 왜 찾아? 필요가 없어요. 릴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릴리를 넣으면 돼. 근데 릴리 넣는 거는 상수 시간만큼만 써야 되잖아요. LILY를 세는데 뭐가 오래 걸리겠어. 그래서 H 릴리를 계산해서 거기 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삽입, 마찬가지로 삭제나 검색에도 5원 상수만큼만 소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런 사기적인 구조를 왜 10주차돼서 배워요? 이거 애초에 이거 배웠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충돌, 요 문제가 치명적이어서 실제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5원만 소요된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트리도 배우고 링크드리스도 배우고 딴 거 다 배웠다라는 거. 다만 이 충돌이라는 특수 케이스를 무시한다면은 5원의 시간 복잡도가 소요되는 아주 강력한 자료 구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시 함수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 이름이니까 글자 수라는 특이한 해시 함수를 구성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숫자를 넣는 우리 숫자를 보통 많이 컨트롤하잖아. 숫자를 넣는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칸은 여전히 왼쪽과 같이 13칸. 0번부터 시작하니까 13칸입니다. 13칸의 해시 테이블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요 왼쪽에 보이는 것 0부터 12까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덱스라고 얘기하고요.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즉 0번에 할당될 수 있는 칸이 있을 거 아니야. 방 빼라고 했을 때 그 방. 이 방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킷이라고 얘기해요. 양동이 할 때 그 버킷이에요. 자, 그리고 그 버킷은 말 그대로 0번 인덱스에 할당될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집이 반드시 방이 하나일 필요는 없죠. 집에 방이 4개일 수도 있고 요즘에 뭐 베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개의 방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하나의 버킷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수, 이 한 칸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수를 우리가 슬롯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해시 테이블에서 우리가 버킷이 한 칸이 있을 때 슬롯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즉 0번 인덱스에 뭐 4개의 수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편의상 한 개의 수만 들어가는 상황. 한 버킷당, 즉 이 한 칸당, 네모 처리한 요 한 칸당 하나의 값만이 들어가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즉 버킷당 슬롯 수가 하나인 경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버킷당 하나의 숫자가 들어가는, 버킷당 하나의 자연수가 들어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지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해시 함수를 구성할 수 있냐면 데이터의 이 버킷의 수가 13개야. 그러면 준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13이라는 건데 이런 해시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X 모드 14. 여러분 모드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모드는 모듈로의 준말이고요. 이거 뭐냐면 이겁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X를 13으로 나눈 나머지. 즉 0부터 12까지라는 건데 얼마나 깔끔합니까? 괜히 모듈로를 해시로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듈로를 해시로 쓰기 편한 이유가 뭐냐면 0번부터 12번까지 쑥 들어가거든.
나머지는 0부터 12까지밖에 없으니까 크기가 13이다. 그러면 0부터 12까지가 슉슉슉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뭐 14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 23이 들어갔다라고 쳤을 때 적재율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해시 테이블의 크기는 뭐? 13인데요. 여기에 두 칸을 두 개의 버킷을 이미 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에는 얼마만큼 적재가 돼 있느냐, 포화가 돼 있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적재율이 13분의 2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크기 중에 저장된 버킷 수가 적재율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해시 함수를 실제로 적용해 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hx는 x모드 13, x를 13으로 나눈 나머지 이 해시 함수를 활용해서 51, 37, 22, 19를 제가 지금부터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 51을 1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편의상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가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51이 어디 들어간다? 여기 들어간다라는 거죠. 아니, 해시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끝. 그 다음에 37을 13으로 나누면 여러분 나머지가 11이거든요. 그럼 37을 여기 넣으면 돼. 끝. 21을 1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9가 되고요. 그럼 여기 넣으면 돼. 19를 1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6이 되고요. 여기 넣으면 돼. 이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해시 테이블에 51, 37, 22, 19를 넣은 결과는 왼쪽과 같다. 이때 적재율은 뭐? 13분의 4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해시 함수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토록 문제라고 했던 이게 5 아니면 이렇게 좋은 자료 구조가 있을 수가 없는데 단 하나의 치명적 문제, 충돌을 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충돌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해시 테이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순식간에 5원 만에 삽입도 되고 집어넣는 방식도 해시 함수, 모듈로 얼마나 깔끔해. 다 좋은데 충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12를 넣으려고 12를 13으로 나눈 나머지는 12죠. 그래서 인덱스가 12인 곳을 딱 보는데 에? 이미 51이 차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버킷당 슬롯을 하나로 제가 최소화했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뭘 더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다시 말해서 내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하필 위치가 중복돼. 우린 이거를 보통 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 해시 이미 쓰고 있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충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진짜 각양각색이에요. 오늘은 네 가지 정도를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로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50일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25를 넣으려고 해요. 25를 13으로 나눈 나머지는 12거든요. 50일이 이미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줄줄이 소세지처럼 꿰자라는 거예요. 50일이 있어? 야, 근데 내가 슬롯이 하나라고 했지. 즉, 값이 하나만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지. 이거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도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숫자라고 안 되란 법은 없잖아. 그래서 50일 뒤에 링크드 리스트.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링크드 리스트 자료구조.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 하나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어쨌든 하나의 뭔가를 넣으면 되니까 링크드 리스트를 넣자라는 겁니다. 약간 졸려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만 넣는 대신 슬롯이 하나니까 하나만 넣는 대신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넣자라는 겁니다. 즉 50일이 있는데 25도 넣고 싶어. 그럼 50일 뒤에 25를 넣자라는 거예요. 근데 90도 넣으려고 하는데 90도 나머지가 12거든요. 그럼 25 뒤에 90을 넣어. 38도 넣고 싶어. 38도 나머지가 12네. 그럼 90 뒤에 38을 넣어.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도 넣고 싶어. 9는 나머지가 9죠. 그러면 22 뒤에 9를 넣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데이터 이야기. 이렇게 꼭꼭으로 넣자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인을 친다. 체이닝을 이용한 충돌 회피라고 얘기합니다. 링크드 리스트와 같은 연결형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동일한 위치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삽입하면은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치는 동일합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그 인덱스를 고수하자라는 거예요. 뭐? 12가 또 나왔어? 그러면 12 위치에 똑같이 넣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넣자. 이게 바로 체이닝을 이용한 충돌 회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느낌이 오겠지만 인덱스가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참 좋아요. 내가 25나 90 같은 중복되는 해시 값을 넣는다 하더라도 인덱스인 12가 유지된다는 건 참 좋거든. 근데 이게 애초에 합당한가? 즉 우리가 한 버킷에 한 슬롯을 할당했다라는 거는 하나의 값만을 넣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렇게 꼼꼼으로 허용해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우리가 우회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인덱스에 하나의 데이터만을 배정하는 해시 테이블의 정신, 그 정신을 살린다 차원에서는 얘는 부적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51 다음에 25가 있을 때, 즉 25라는 이 12가 중복되는 값을 넣고자 할 때 빈 다른 곳에다 25를 넣 예를 들어 여기 비어 있네. 대신 여기 넣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어 있는 다른 데에 넣는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어 있는 주소에 갖다 넣는다 해서 오픈 어드레싱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체이닝과 대비되는 방식, 비교되는 방식이 오픈 어드레싱 방식인데 지금부터 살펴볼 게 바로 요 오픈 어드레싱 방식이 되겠습니다. 남은 세 가지 모두 오픈 어드레싱이에요. 첫 번째, 오픈 어드레싱의 이 원조,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리니어 프로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계속 25, 90, 38 순으로 넣어볼 건데 25, 90, 38은 애써 귀찮게 나눠보지 마세요. 전부 나머지가 12입니다. 즉, 요 25, 90, 38이 없는 상황에서 얘 없다라고 쳤을 때 22칸에서 계속 중복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5를 넣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오픈 어드레싱 방식은 긴 칸을 대신 찾자라는 거예요. 자, 51은 안 돼. 51을 침범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빈칸을 찾겠다라는 건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헬스장 다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 헬스장을 다니는데 사물함을 열었어. 응? 누가 쓰고 있네? 그럼 어디 봐요? 한참 돌아가서 아니잖아. 옆에 사물함 열어보잖아. 그런 것처럼 헬스장 사물함처럼 여기가 아니야. 그럼 옆에 거 열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옆에라 하더라도 오른쪽 거, 또 다음 거를 열어보기 마련이니까 오른쪽 걸 열어보겠다라는 거죠. 12 다음은 뭐예요? 13은 없으니까 0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12 다음이 0으로 돌아와서 보는데 0에는 아무것도 안 차 있어요. 지금 제가 일부러 채운 거지 원래는 안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25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없다 생각하고. 자, 이 상태에서 90을 또 넣으려고 해요. 90은 나머지가 12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는데 아이고 이미 50일 차 있네. 그래서 한 칸 뒤를 봐요. 근데 25도 차 있네? 그러면 또 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사물함 잠겨 있다고 포기할 거예요? 아유 오늘은 운동하기 좀 그런 날인가 보다. 이러면 안 되지. 운동해야죠. 그래서 오른쪽에 오른쪽을 보는 겁니다. 여긴 다행히 열려 있어. 그래서 여기에 90을 넣게.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다음 빈칸을 찾아서 그곳의 데이터를 대신 적재하는 방식을 우리는 선형조사법, 영어로 풀면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형조사법, 리니어 프로빙을 이용해서 충돌을 회피한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2를 여기서 넣어볼까요? 자, 다 지우고 이렇게 값을 다, 이 중복되는 값까지 다 넣은 상황에서 32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32를 넣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32는 모듈로 13을 하면 나머지가 6이거든요. 6은 이미 차 있어요. 그러면 뭘 본다? 6 뒤에 있는 7을 본다라는 이렇게 데이터를 채우는 방식. 이게 바로 해시 테이블에서의 리니어 프로빙 충돌 회피 기법이 되겠습니다. 아하, 이런 식이면 우리가 충돌을 회피해서 또 이러면은 뭐가 또 충족이 됩니까? 우리 해시 테이블의 목표는 적당한 크기를 설정해서 빈칸 곳곳에, 빈칸 여러 곳에 분산돼서 데이터가 적재하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깔끔하게 이루어졌죠. 억지로 링크드 리스트 안 쓰고 여러 빈칸에 데이터가 적재가 됐다. 근데 리니어 프로빙 참 좋아 보이는데요. 이 친구도 아쉬운 점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넣었다가 지운 상황이면 애매해져요. 25, 38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90이 있었어요. 원래는 90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요 상태에서 제가 90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90을 지워요. 90을 지우면 날아갑니다.
알아가는데 자, 90이 원래 위치했으나 데이터 삭제로 인해서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25, 90, 38 순으로 쫙 들어가 있었는데 90이 삭제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내가 뭐를 확인하려고 하냐면 38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삽입이 아니라 탐색인 겁니다. 탐색. 38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 38이 존재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해시값 돌려봐야지. 38을 13으로 나눴을 때 12가 된다. 그래서 내가 12칸부터 조사를 시작하겠다라는 거. 또 리니어 프로빙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51을 보는데 어이구 여기 38이 없네. 그럼 혹시 리니어 프로빙으로 인해서 한 칸 밀린 거 아닌가? 라고 해서 0번 칸을 봐요. 25 이것도 아니네. 그럼 38을 찾기 위해서 여기를 봐요. 비어있네? 그러면 리니어 프로빙에서 계속 가서 38이 채워졌으면은 애초에 여기에 뭔가 값이 있어야 될 텐데 값이 없네? 비어있네? 아, 그러면 이 테이블에 38이 없나 보구나 하고 돌아서게 된다라는. 근데 여기서 발걸음 돌리면 큰일 나요. 왜? 38 여기 있거든. 아, 이 문제가 있다. 데이터를 삭제를 하면은 우리가 다음 걸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탐색 같은 경우에서는 삭제가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38이 있는데 없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보다 해결법이 단순합니다. 90을 지울 때 빈 칸으로 지우지 마시고 지운 흔적을 남기자라는 거예요. 즉 1번 칸에는 비록 90은 없어요. 90이란 기억은 없어야죠. 없어야 되지만 뭔가가 있었다 사라짐이라고 얘기해 주자라는 거. 그러면 38 탐색이 가능해집니다. 왜? 38? 12네. 12 보니까 51 아니야. 선형조사법에 의해서 25 아니야. 뭐 있었는데 지워졌나 보네. 그러면 다음 걸 봤는데 이제 38. 이렇게 가자라는 거.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머리를 조금 더 복잡하게 굴려보자면 이 DEL은 언제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값이 투입될 때 그때 DEL 대신 그 새로운 값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삭제 직후에는 뭔가 증빙할 만한 것, 얘는 뭔가 있었어 라는 거를 남겨주는 센스가 필요하다라는 게 선형조사법에서의 첫 번째 문제와 해결 방식이겠습니다. 자, 근데 선형조사법이 이것만 문제인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 선형조사법 상황을 다시 한번 볼까요? 37, 51, 25, 90, 38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이 나머지라는 거는 윤회잖아요. 이 한 칸이 12에서 13이 될 때마다 0으로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가 한 덩어리냐면 얘가 한 덩어리. 근데 이거 좀 보기 그렇지 않습니까? 해시 테이블의 목표는 뭐냐면은 빈 칸을 최대한 영리하게 분산해서 쓰자라는 건데 지금 얘는 분산이 됐어요. 무려 5칸이 하나로 붙어 있는 거야. 이건 거의 클러스터, 군집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가 생기면 마치 우리가 혈전이 생기면 몸에 치명적 결과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묶여서 데이터가 돌아다니게 되면은 이 근방에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 계속 뒷조사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내가 12도 아니고 11을 삽입하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혈전으로 인해서 여기 아니네 여기. 여기 아니네 여기. 여기 아니네 여기. 여기 아니네 여기. 이렇게 혈전을 계속 돌아다니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한 칸씩만 바로 사물함 옆 사물함. 우리가 헬스장에서 모두가 자기 사물함이 차 있으면 옆 사물함을 돌아다니게 되면은 특정 공간이 이렇게 꽉 들어차게 되는 문제가 혈전처럼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50일 다음에 25를 넣어? 그럼 50일 다음에 25를 넣는 건 알겠어. 근데 25랑도 겹쳐. 예를 들어 25가 있는 상태에서 90을 넣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50일이랑 겹치고 25랑도 겹치죠. 그러면은 바로 옆칸에 넣지 말고 좀 더 옆칸에 넣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넣자고? 처음에는 바로 한 칸 옆에 넣어. 근데 그 다음에는 두 칸이 아니라 2제곱칸, 즉 4칸 뒤에 넣고 세 번째는 흥미롭게도 3제곱, 즉 9칸 뒤에 넣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50일 뒤에 25를 넣으려면 한 칸 뒤니까 여기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다음으로 중복되는 90을 넣기 위해서는 50일에서, 여러분 50일에서입니다. 최초 충돌 발생지에서 기준입니다. 최초 충돌 발생지에서
한 칸이 아니라 4칸 뒤를 가게 돼요. 한 칸, 2칸, 3칸, 4칸. 여기에 90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충돌돼? 그러면 5, 6, 7, 8, 9번째 칸. 여기 넣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혈전이 훨씬 덜 생기죠. 지금 많아야 연속된 게 몇 개야? 3개밖에 혈전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래 위치 한 칸, 2칸, 3칸 뒤가 아니라 한 칸, 2제곱칸, 3제곱칸, 4제곱칸을 채우는 거. 이걸 바로 우리가 2차원 프로빙 또는 쿼드러틱 프로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장점이 있다? 혈전 안 생긴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봤자 사실 혈전이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예를 들어 11과 관련된 걸 넣는 그러면은 좀 혈전이 덜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해시 값, 즉 인덱스 값이 12인 놈을 계속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쨌든 이 12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넣는 위치는 고정입니다. 한 칸 뒤, 4칸 뒤, 9칸 뒤, 16칸 뒤. 결국 이 12라는 굴레에 얽어매 있으면은 들어가지는 위치, 즉 충돌이 발생하는 위치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첫 번째 충돌 위치도 두 번째 충돌 위치도 세 번째 충돌 위치도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뭐 마이너스 1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1도 나머지는 12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미 차 있으니까 한 칸. 한 칸 뒤 차 있으니까 네 칸. 네 칸 뒤 차 있으니까 9칸. 결국 세 번의 충돌을 똑같이 겪는 건 매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10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12라는 값이라 하더라도 x가 다르다면은 점핑하는 칸수가 달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끝판왕 해싱이 뭐냐면은 오늘의 마지막 이론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중 해싱, 더블 해싱이 되겠습니다. 일단 삽입하는 위치는 H로 정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함수를 하나 더 쓰자라는 거예요. fx라는 추가 해싱 함수, 별도의 해싱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건너뛸 칸수를 결정하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충돌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애초에 서로 다른 수로 충돌이 발생하면은 건너뛰는 칸수도 다르게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25, 90, 38을 넣잖아요. 25, 90, 38. 을 넣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모두 해시 값이 hx가 12라는 공통점을 가져요. 그래서 똑같은 12에서 출발하면은 축돌도 똑같은 스텝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리니어든 쿼드러틱이든 똑같았어요. 쿼드러틱이라 하더라도 결국 똑같은 충돌의 전철을 밟을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25, 90, 38이 똑같이 H값을 집이로 가죠? 그러면 F값도 한번 잡자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의 F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F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F는 새로운 함수 2 더하기 X 모드 7을 설정하자라는 거예요. 자, 2 더하기 X 모드 7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를 7로 나눈 나머지 여러분 X 모드 7을 먼저 계산하고 2를 더하겠습니다. 25를 7로 나눈 나머지는 4거든요. 그러니까 F25는 6이에요. 마찬가지 논리로 F90은 뭐가 됩니까? 90을 7로 나눈 나머지인 6에다가 2를 더한 8이 되고요. 38을 7로 나눈 나머지인 3에다가 2를 더하면 F가 5가 됩니다. 라는 거. 즉 F25는 6, F90은 8, F38은 5인데요. 이걸 점핑 스텝으로 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25를 먼저 넣어요. 25는 12칸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애초에 처음에는 H를 쓴다니까? 기본 해시감 쓰는 건 똑같아요. 12를 쓰는 건 똑같은데 충돌 터졌네? 51이랑 충돌이야. 그러면 점핑을 파란색 숫자만큼 점핑하자라는 거. 그럼 6칸 점핑해서 어디로 가? 여기 간다라는 거. 자, 근데 흥미로운 건 또 90을 넣어. 근데 90은 몇 칸 점핑해? 25와는 근본이 달라요. 비록 H값은 12로 동일하지만 F값, 이중의 C값이 다르기 때문에 8칸 점핑한 이 90 위치에 들어가고 38은 5칸 점핑해서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아하,
H 값이 똑같더라도 F 값, 점핑 값이 다르니까 충돌을 보다 현명하게 해핑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더블 해싱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렇게 5챕터까지 해서 해시 테이블이 왜 끝장나게 좋은지, 충돌 없으면은 5원으로 다 됩니다. 다만 충돌이 문제다라는 걸 파악을 했고 그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체이닝으로 꼬거나 아니면은 오픈 어드레싱 세 가지를 쓰거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여러분께 한번 풀이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3과 4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오픈 어드레싱을 활용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3번의 경우에는 리니어 프로빙, 4번의 경우에는 더블 해싱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해설과 함께 내용을 나가 보도록 하죠. 자, 저희 오늘 수업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12주차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